금리가 주가의 등락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5개 변수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서도 가장 키는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장기 투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성과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고 언제 또 멈춰야 될 때인지. 오늘 모신 분은 전 IBK 투자증권 대표셨죠? 신성호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1년도에 증권사 입사하셔가지고 하셨으니까 정말 하나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도 제 선배분들이 훌륭하셨던 선배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종종 그분들한테 조언을 좀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그렇게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 뷰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요새 뭐 중국 경제가 뭐 힘들다는 둥, 뭐 미국 경제 그 금리에 대한 문제 자꾸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은 뭐 좀 오르다가 뭐 하여튼 요새 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주가의 그 행태, 그러니까 경기나 뭐 금리에 대한 반응 행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주식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경제 사적 관점에서 이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주가의 행태는 정말로 지난 40년 어떻게 보면 그 예전 70년대에서도 동일한 행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특히 팬데믹 이후 조금 좀 사람들이 마음이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투기적 성향 이런 것이 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의 행태, 주가의 행태를 보게 되면 투기성이 좀 상당히 짙습니다. 물론 때가 있어서 투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또 어느 뭐 일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투기성은 다 내재되어 있지만, 하지만 지금 양태는 좀 약간 좀 투기성이 좀 짙어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증권시장에서 투기라는 용어는 금기어입니다. 네. 투기에. 근데 저는 제가 그때 2000년 초에 코스닥이 그때 폭등할 때, 그 당시 제가 이제 대우증권 투자전략부장 시절인데,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투기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엄청 반향이 셌죠.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서도,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코스닥 보면 90%가량 떨어졌죠. 지금 양태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서도 여하튼 간에 좀 그러한 투기성이 좀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사안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항상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 순환매 혹은 뭐 테마주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그 급등락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에 뭐라 그럴까요, 허화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손실 보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 하나의 주식시장의 그냥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때나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좀 괴롭다는 거죠. 그 사후적 처리에 있어서 늘 보면은 참 어려운데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신규 투자가들이, 팬데믹이 신규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이익이 사실 투자가들의 기대만큼 스트롱하지 못했던 점, 거기에서 이게 사적이긴 합니다만서도, 여하튼 간에 지금 그 투자가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은 투기가 만연한 데 대한 그 후유증, 이 부분에서도 많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투기가 만연하게 되면은 투자의 기준점이 모호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막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쪽 좋다 하더라 하면은 이쪽 금방 쏠렸다가 아니야 저쪽이야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게 투자가들의 피해가 양산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주가 자체에
상승 지속성도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기를 제가 좀 경원시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가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또 주시장 전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테마주 예. 뭐 얼마 전에는 뭐 초전도체, 뭐 맥신, 뭐 이런저런. 근데 그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예. 있었죠. 워낙 많이 있었으니까. 예, 뭐. 이러한 테마주에 쏠리는 현상, 혹은 예. 또 거기에 동참을 못했는데 올라가면서 막 뭔가 소외감 느끼는 포모 예. 현상,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본다, 이런 지적들도 예. 있거든요. 예. 이건 과거서부터 이랬었던 거죠. 늘 그랬었습니다. 늘 그랬지만서도 하여튼 하지만 그것이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좀 이게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시장에 부작용을 너무 많이 끼치는데, 최근에도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관들이 올해 들어서 주식을 11조 원 이상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계속 연초 주식을 처분했죠. 근데 이제 기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업의 가치와 주가 간에서도 균형점을 잡아주는 역할도 했었던 건데, 이 기관들이 계속 주식을 이게 매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매매 기준점이 흐트러지고, 네. 그런 과정에서 또 투기가 발생한,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뭘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점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증권사라든지 일부 연기금들이 주식을 특히 많이 매도한 점들이 시장을 이렇게 뚫린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여하튼 이 특정 테마주가 범람하게 되면은 참 시장이 굉장히 약화되는데, 특히 이 테마 쏠림 이게 뭐냐면은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그간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갔으면, 사실 올라갔으면 한다는 기대인데, 그 기대를, 희망을 예상으로 착각을 하고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테마 부류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그 테마주들을 보게 되면은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예컨대 뭐 주요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들 업체의 이익이 매년 50%씩 늘어난다 네. 하더라도 현재 시장 PR 대비 더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향후 3년 후에 그 PR이. 네. 그것도 주가가 그냥 현재 상황에서 이게 머무른다 하더라도 지금 PR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또 테마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서도, 야, 이 테마주가 좀 상당히 불안하지 않냐는 그런 그 마음의 한켠에는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오래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샀다가 바로 팔고, 샀다가 바로 팔고 하는 이러한 양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예전에도 보게 되면 그런 테마주들 또는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았던 종목들이 폭락세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LG 생활건강도 뭐 예전 최고치 대비 지금 3분의 1 이하로 와 있고, 뭐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오래 갖고 있지 못하고 금방금방 이게 치고 빠지고 하는 식의 이런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매매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거래가 굉장히 과도해지게 됩니다. 네. 거래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시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 대금에 비해서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은 시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이 100kg인데, 역도 선수가. 근데 거기다가 10g만 더 얹어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시장 내 그 자금 여력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거래량이 많으면 결국 시장도 좀 주지 않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같은 데 보면은 거래 대금이 예탁금의 100% 이상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주가 상승이 가장 빨랐던 경우가 2020년 3월부터 12월달 사이인데,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예탁금 대비 거래 대금이 한 40%에서 60% 사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그 회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시장이 지난 8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주저앉았던 것이. 물론 이제 그 계기는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 그렇죠. 강등과에서 시작했지만서도 실제 내면적인 그 주가의 하락폭이 컸던 것은 이러한 그 버틸 수 없는 거래량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셌던 건데요.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특히 이제 소외 종목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 내용이 원만하고 좋다 하더라도 버티지 못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폭락했다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양태들이 빚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 쏠림 현상, 결국은 시장 전반을 위해 갉아먹고 어렵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증권업계 자체가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증권업계가 그래서 뭐 지나친 미수매매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신용 관리, 특정 테마 이런 쪽 과다 이런 부분은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부 증권사는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신용 구현을 뭐 제한하는 거나 뭐 미수매매 이런 것 이제 제한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업계 스스로가 이게 자율적으로 좀 규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게 좀 막아줘야만이 시장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 당국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 이런 쪽에서도 뭐 이렇게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고, 그다음에 일부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해외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치워서 투자가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아마 1,4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가들이 아마 분노가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증권사 예. 기관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불신 이런 게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이렇게 부담을 끼치는 증권사들에게는 투자가들이 그쪽하고 거래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투자가들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사하고는 아예 거래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그 사실 그 작년에 쓰신 예. 책이긴 한데 주식 투자할 때와 멈출 때라는 예. 책을 쓰셨단 말이죠. 예. 지금 언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고 언제 또 멈춰야 될 때인지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때는 주식을 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요? 아니면 시장? 이게 시장 전체 이익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이게 지켜봐야 될 것은 시장 전체의 이익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그 부분을 살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 이익이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추세적으로 준다라는 거 뭐냐면 이게 장마가 오는 겁니다. 장마가 올 때 거기서 이제 내가 아무리 우위를 잘 믿고 우선 좋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기업이 늘어나는 이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주가가 혹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상승이 그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사실 대부분의 경우도 좀 하락한 게 더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 전체 이익이 늘어날 때는 좀 이익이 나쁜 종목도 같이 덩달아 좀 움직여줍니다. 그 전체적인 상황이 좋을 때 주식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주식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우리 전체 뭐 코스피 상장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 뭐 코스닥 시장이 전체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 이때가 투자할 때고, 이게 줄어들 때는 그냥 스톱해야 될 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참 유혹이 많죠. 유혹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5개의 핵심 키워드, 이게 이제 시장의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성장률, 상장사 이익, 고객 예탁금, 주가의 기술적 추이, 종목 매매 행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게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5개 변수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서도 가장 키는 기업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과 또 성장률은 이제 같이 가는 쪽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장률은 외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은 내실이죠. 네. 예, 이게 내실인데, 이게 내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기업 이익이 정말 느냐 줄느냐 이 부분인데, 기업 이익의 정저점하고 정점하고 그다음에 그 성장률의 정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이 됩니다. 물론 약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의 바닥 시점과 또 이익의 바닥 시점은 뭐 약간 뭐 한 분기 정도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비슷한 시점에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변수 중에서도 특히 이게 이제 기업 이익을 이렇게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성장률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또 증가할 때쯤 되면은 예탁금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예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개인들이 하는 건데, 일반 개인들을 보면 되게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죠. 경제 활동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회사가 뭐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런 느낌들이 이제 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이제 그 예탁금인 거죠. 뭐 예탁금 정점 보게 되면 야, 우리 회사가 더 이상 뭐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좀 뭐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성장률, 기업이 예탁금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보게 되면은 같은 주가 바닥, 주가 정점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한 변수라도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변수가 어떨까? 이것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 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주가 이제 기술적 분석 부분인데 주가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추세선을 가지고들 이게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추세선이 만드는 것이 또 주가 모형을 이게 만드는데요. 어떤 주가의 정점이나 이제 바닥점에서는 일정한 주가 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종합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물론 개별 종목 단위에서 그렇지만서도 우선 종합 주가 지수 단위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 아주 전형적인 그 유형이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정형화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좀 이렇게 숙지하시면은 상황 판단하기가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것이 2000년 이후 지금 빼고 나서 이제 8번의 주가의 상승 과정, 하락 과정에서 늘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숙지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과정에서 보면은 금리 부분은 이게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금리 부분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렇게 중시를 안 했는데, 좀 뭐 의외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뭐 그때마다 어떤 뭐 금리, 뭐 기준금리 인상 얘기 나올 때마다 아무튼 뭐 주가 많이 흔들리고 했었는데, 근데 금리는 주가의 어떤 추세 방향을 결정한 요인이 아닙니다. 금리는 주가의 등락 진폭을 크게 하는 요인인 것이지, 주가의 그 등락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이익만이 그렇게 합니다. 이익만이 주가의 등락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면 그때보다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하고 막 그때마다 또 주가도 제법 큰 폭으로 이렇게 뭐 하락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거나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주가의 등락, 뭐 하락하고 있었지만서도 주가의 추세 자체가 흐트러지진 않았었죠. 네. 그냥 이렇게 쭉. 그래서 그냥 그 등락 하나의 그 부분적인 이벤트적 상황으로 취급됐었지. 근데 왜 그랬냐면은 성장률이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악화될 것 같지 않다라든지, 기업 이익이 뭐 조만간 바닥을 칠 것 같다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갔던 거였었죠. 근데 그것은 1970년부터 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는 그러니까 특히 이익이 증가할 때 주가의 상승폭을 생각보다 크게 증폭시키는 그런 촉매적 역할 부분인 거지 금리가 주가의 등락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2020년 네. 이익은 사실 2018년, 7년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익이 빠르게 증가했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당시 낮은 금리가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촉매적 역할을 했던 거였었죠.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주가의 방향 설정 관련해서는 비중을 줄 것은 아니다. 그 금리는 부수적 요인으로 이게 보였으면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뭐 고금리 때문에 예, 이제 예. 증시는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예. 그거는 너무 지나치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일반 예금 금리가 지금 뭐 최근 제가 하는 것은 뭐 4%까지 왔다 하는데 거기서 뭐 보통 이제 한 3% 정도 되겠죠. 그 세금 떼고 또 뭐 좀 금액이 많으신 분들 경우는 의료보험료 떼고 하면은 2%대 중반일 겁니다. 실질 수익은. 그게 그 금리에 우리가 만족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금리에 만족해서 나는 예금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이게 주식시장이 나빠질까봐 나는 그래도 그냥 실제 금리 자체는 낮지만 그 뭐 지금 또 거기다 물가까지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세금 띄고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료 띄고 그 다음에 물가 띄게 하면은 마이너스 금리죠. 그런데도 거기 가는 것은 뭐냐면 혹시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려질까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금리에 내가 만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제 예. 쭉 수십 년 보셨으니까 장기 투자하는 게 예.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냐 이거에 대해서 참 의견이 갈리거든요.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장기 투자 그냥 근데 그 장기 투자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예. 삼성전자를 예, 낮을 예. 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몇백 배 벌었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지금 보면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80년 1월 건설업 지수가 100입니다. 네. 지금 근데 100 밑이죠. 40년이 지났는데 100 밑이죠. 그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에서 성과를 얻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경우 보게 되면은 경기 확장 기간이 한 75, 6개월 됩니다. 이게 1980년 이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의 경우는 평균 한 32, 3개월. 반면에 이제 경기 수축 기간 한 20개월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 수축 기간 한 10개월, 12개월 정도 있었고, 최근 뭐 한 2000년 이후로는 경기 확장 기간이 한 10년씩 됐었죠. 그러니까 경기 확장 기간이 길다는 것은 주가가 호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거고, 경기 확장 기간이 짧다는 것은 경기가 호재에 노출될 기간이 작고 반면에 악재에 노출될 기간이 좀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의 그 짧은 순환 사이클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장기 투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성과를 못 내는 그 가장 큰 이유지 않느냐 이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우리 경우는 이게 수출 의존형 경기이기 때문에 해외 쪽 사정에 굉장히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 그 미국 자체 소비 시장, 미국 자체 경기에서 그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은 이게 장기 투자가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장기 투자가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한 뭐 이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의 여러 가지 그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여튼 주식 투자는 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욕심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경기의 순환 사이클과 그다음에 기업 이익 추이 그것만 잘 살펴보게 되면은 기회는 이렇게
오히려 그 등락 기복을 활용한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투자를 제대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하여튼 누구나 다 자기가 이렇게 좀 뭐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컨설팅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저 뭐라죠? 그 예, PB, 뭐, PB, 예, 예, PB가 됐든 누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이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영업을 권유하는 쪽에서는 항상 이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경향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다 믿으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투자가들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아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럼 정말 이렇게 기업 이익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해당 기업의 이익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좀 못합니다만, 뭐 사설 업체면 좀 그냥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지 말고, 그럼 그래서 그 회사의 분기별 이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지금 보면 통상 보면 주가는 향후 1년간 이익을 굉장히 중시를 하거든요. 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본인이 수긍할 대응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좀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체크해야 될 부분 뭐냐면은,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치도 보게 되면 이게 자주 바뀝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분석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서도 이게 자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익 전망치하고 최근에 나온 이익 전망치하고 어떠한 그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때보다 이익 전망치가 뭐 상향됐는지 하향됐는지, 이러한 그러면 그것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익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치가 자꾸 하향되면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대부분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그 이익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치가 매번 상향 수정되는 종목들의 경우는 결과가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PB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또 어떤 뭐 개인적인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이게 질문을 제대로 본인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 그래 이렇게 해서는 그냥 왕창왕창 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리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우리 한국 시장의 특징과 여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네, 그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신성호 전 IBK 투자증권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들었고요. 아마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클수록 또 불안한 시장일수록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예,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거겠죠. 네, 자, 이제까지 신성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